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 중 일부가 수세기 동안 단순히 만지기만 해도 목숨을 앗아갈 만큼 어두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리석 바닥 위로 그림자가 춤추고 고대 초상화들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같은 웅장한 저택에 조용한 홀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와 잊혀진 비밀의 희미한 향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을 지닌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수세기 전 왕족을 위해 제작된 유물로 잡힌 별빛처럼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귀중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화려한 표면에 닿은 당신의 손가락이 차가워지고 겨울 얼음처럼 차가운 악수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에 자리 잡습니다. 이 감각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문서화된 역사적 현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개인들이 비극에 너무 깊이 젖어서 그 본질 자체의 어둠을 품고 있는 것 같은 유물들을 접할 때 정확히 이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문서화된 역사가 소름 끼치는 패턴을 드러내는 세 가지 특정한 저주받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아름다운 물건이 과학자들이 마침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기 전까지 정확히 5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모든 첨단 장비와 합리적 사고를 갖춘 현대 과학조차도 이전 세대들이 저주로 여겼던 것들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식과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현상들을 문서화한 박사 연구원들, 박물관 큐레이터들,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들의 상세한 증언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과 공포가 얽혀 있고 가장 정교한 장인 정신이 가장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을 숨기고 있던 검증된 사례들을 탐험하면서 편안히 자리를 잡으세요.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개념은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들을 내세로 동반할 보물들과 함께 매장했지만 돌에 새겨진 경고와 함께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끔찍한 운명을 위협했습니다. 중세시대 궁정에서는 착용자에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마법에 걸린 보석들에 대해 속삭였고 동양의 왕조들은 그들의 힘에 대한 대가로 피를 요구하는 황실 유물들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름다운 물건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화시킬까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벽난로 옆에 아늑한 안락 의자에 앉아 이 고대의 신비를 숙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유물들을 처음 제작한 손들을 그려보세요. 깜박거리는 촛불 아래서 일하며 장엄한 것을 창조하기 위해 그들의 기술과 영혼을 쏟아부은 마스터 장인들을. 그러나 종종 이 물건들은 비극에서 태어났고 전쟁, 배신 또는 파괴적인 상실의 시기에 의뢰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들의 감정, 의뢰자들의 절망,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진 시대의 폭력을 흡수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때 물건에 정착하는 역사의 무게를 생각해보세요. 각 소유자는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투쟁, 자신만의 최종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왕관이 착용자의 처형을 목격할 때, 화려한 단검이 소유자의 몰락의 도구가 될 때, 귀중한 부적이 착용자를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이 물건들의 본질 자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왕실 궁정들은 그런 유물들에게 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신뢰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던 그 호화로운 홀에서 조용한 관찰자로서 자신을 그려보세요. 그곳에서 물건들은 인간의 야망, 질투, 그리고 두려움의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를 묘사하면서도 우리는 불굴의 인간 정신이 궁정, 음모의 수세기를 견뎌내며 현재의 안전하고 아늑한 관점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이야기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격변 시기 동안 왕실 예복을 둘러싼 분위기를 생각해보세요. 붕괴 위기에 처한 군주제의 왕관 보석들을 그려보세요. 각각의 귀중한 돌은 권력에 매달리는 통치자들의 절망의 증인입니다.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제작된 이 물건들은 대신 필멸성의 상징이 되었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조차도 운명의 변덕에 종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의 심리적 무게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숙고하면서 편안한 독서 공간에 자리 잡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갑자기 어두운 평판을 가진 유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모든 불행이 저주받은 물건과 연결되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패턴과 설명을 찾는 인간의 마음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연결점을 보기 시작하지만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두려움 자체가 일종의 저주가 됩니다. 이 유물들을 수세기의 인간 드라마를 흡수하는 감정적 스펀지처럼 생각해보세요. 왕관과 왕실 예복은 군주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했고 보석 조각들은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무게를 짊어졌으며
무기들은 잔혹한 상황에서 빼앗긴 생명들의 부담을 견뎠습니다. 각 물건은 인간 경험의 조용한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들이 각각의 유물과 함께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했는지입니다. 겨울밤 따뜻한 난로 주위에서 나누는 속삭이는 이야기들처럼 말입니다. 우연한 일련의 불행들이 역사와 인간, 상상력의 렌즈를 통해 수세기를 가로질러 도달할 수 있는 초자연적 힘으로 변화했습니다. 문서화된 사실과 각색된 전설 사이의 경계가 아름답게 흐려져 단순한 역사적 기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서사를 창조합니다. 저주받았다는 단순한 평판이 어떻게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불행을 예상하며 두려움으로 어떤 일에 접근할 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욱 부주의해지고 더욱 불안해지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저주란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적 힘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회의적인 역사학자들조차도 놀라운 패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이러한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동안 따뜻한 담요에 쌓여있는 온화한 학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비극이 수세기와 여러 문화권에 걸쳐 여러 소유자들을 따라다닐 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무언가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보조는 인간 본성의 깊은 면을 보여줍니다.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우리의 근본적 욕구를 말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유물들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구현하지만 동시에 세대를 거쳐 불확실성의 용기와 호기심으로 맞서는 불굴의 인간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구할 준비를 하면서 가죽 표지의 책들과 부드러운 독서 등 불빛에 둘러싸인 가장 아늑한 도서관 한 구석에 자리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로 둘러싸인 박물관 수장고의 큐레이터로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각 유물은 자신만의 케이스에 조용히 놓여 있으며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한때 살아 숨쉬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삶들의 메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물들은 따스함과 평화를 발산하는 듯 보이는 반면 다른 유물들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미스터리를 속삭이는 날카로운 냉기를 내뿜는 듯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역사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가장 악명 높은 이 유물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주받은 유물들과 얽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황제와 왕비, 상인과 학자들, 각자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고 각자 자신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들과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용기를 봅니다. 우리가 발굴할 이야기들은 대륙과 세기를 넘나들며 야망, 사랑, 배신, 그리고 아름답고 강력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영원한 인간의 욕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물건들이 그 재료를 초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역사와 인간의 감정이 귀중한 금속과 돌을 놀라운 복잡성을 품은 그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특정 유물의 첫 번째 희생자는 가장 회의적인 역사학자들조차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힌 농부나 권력에 굶주린 귀족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고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789년으로 돌아가 이 고대의 비극이 처음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희생자의 정체는 왕실의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왕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인 은혜 공주였습니다. 19살의 젊은 여성으로 빛나는 미소와 온화한 영혼으로 알려진 공주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사흘 전 가족의 영지에서 가을 수확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성으로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황금빛 실크처럼 빛을 받는 머리카락과 여름 들판 같은 색깔의 눈동자를 가진 내면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육체적 우아함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의 친절함이었습니다. 하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걱정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엄격한 성의 경비병들조차도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 표정이 부드러워져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은혜는 목격자들이 평범한 하루라고 묘사한 하루를 보낸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오후를 다른 궁정 부인들과 함께 태양의 방에서 섬세한 자수를 놓으며 부드러운 웃음과 속삭이는 대화를 나누며 보냈습니다. 황금빛과 보라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황혼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함이 담긴 목소리로 다음 날 아침에 계획된 사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동쪽 탑에 있었고 그녀의 왕족 신분에 걸맞은 모든 사치를 갖춘 넓은 방이었습니다.
목가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테피스트리가 돌벽을 장식해 시원한 10월 공기 속에서도 따스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로의 불꽃이 부드럽게 타올라 평소라면 평화로운 수면을 위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는 잠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부드러운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동안 여러분도 자신의 따뜻한 침대에 편히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 이후에 고요한 시간에 펼쳐지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은혜는 캐노피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을 찾으며 얇은 린넨 시트를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성은 평화로운 야간의 리듬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비의 안심되는 발걸음, 주변 숲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먼 울음소리, 화살 구멍을 통해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소리, 밤의 가장 깊은 시간에 신비로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진찰한 이들은 학자들을 몇 세대에 걸쳐 혼란스럽게 만들 의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증상들을 기록했습니다. 은혜는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 질환이라고 믿으며 젊음의 순진한 신뢰로 침대 곁에 대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상태는 더욱 우려스러워졌습니다. 따뜻한 담요에 몸을 맡긴 채 이 역사적 미스터리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린 공주는 불편함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거의 초자연적인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슬처럼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습니다. 새벽 첫빛에 은혜의 개인 시녀는 평화로운 잠에 빠진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은혜보다 겨우 한두 살 많은 그 소녀는 나중에 공주가 옆으로 누워 있었고 호흡이 가늘고 아득하게 들렸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전날 밤 정성스럽게 따았던 금발이 이제 황금빛 실크 베개 위에 우아하게 펼쳐져 있어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소식이 성의 복도를 깊은 우려와 함께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궁정의사 이동진 선생이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최고의 의학 학교에서 공부하고 왕국 전역의 귀족들을 치료한 이 박식한 남자는 위안과 치유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며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지난밤 잔치에 너무 풍성한 음식이나 가을 공기의 찬 기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의 방에서 발견한 것은 그의 박식한 마음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이 역사적 수수께끼를 지켜보는 호기심 어린 관찰자가 되어보세요. 공주는 마치 달리기를 했던 것처럼 맥박이 빨라졌지만 그녀는 평화로운 고요함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눈을 뜰 때면 그녀의 눈빛은 아득하고 몽환적이었고 마치 현실 너머의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동진 선생은 자신의 모든 의술을 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구했던 약초 우린물, 대대로 전해 내려온 치유법, 그리고 간절한 기도까지. 하지만 이 신비로운 증상은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듯했고 마치 은혜가 이 세상의 치유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이 오후로 흘러가면서 깊은 불안감이 저녁 안개처럼 성을 감쌌습니다. 왕 자신이 조카의 침상 곁에 앉아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아 기도했고 한때 궁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젊은 여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편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 오래된 돌방을 가득 채웠던 사랑과 상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늑한 독서 의자에 몸을 맡긴 채 그림자가 돌바닥을 가로지르는 그 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왕국의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소환되었고 각자 희망과 기술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이 수수께끼는 그들의 이해를 벗어날 것입니다. 사제들은 가장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고 성의 여인들은 촛불을 밝히고 세대를 거쳐 내려온 치유의 고대 마을을 속삭였습니다. 그 가을날 해가 저물 무렵 은혜 공주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그녀의 얼굴에 깃든 깊은 평온함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를 그토록 사랑받게 했던 온화한 아름다움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새벽빛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그녀가 가장 부드러운 저녁바람에 실려가는 깃털처럼 그저 떠나기로 선택한 듯했고 오직 사랑과 그녀의 죽음에 얽힌 영원한 수수께끼만을 남겼습니다. 은혜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은 왕실을 훨씬 넘어 경이로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소문은 상인들, 순례자들, 그리고 그토록 사랑받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신비로운 상황을 경건한 어조로 노래하는 떠돌이 음유시인들을 통해 이웃 왕국들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특히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어떤 지상의 설명도 완전히 부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더 깊숙이 몸을 맡기며 이 온화한 수수께끼를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심지어 가장 부유한 가정에서도 빈번한 방문객이었던 시대에 이 특별한 죽음은 그 평화롭고 설명할 수 없는 본성으로 돋보였습니다. 역병의 징후도, 사고나 폭력의 상처도,
알려진 어떤 질병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그저 사라져버렸고 마치 신비로운 서리에 닿은 꽃처럼 오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만을 남겼습니다. 왕실 의사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고대 문헌을 뒤지고 먼 대학의 박식한 동료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학자다운 세심함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고 그들의 모든 지혜를 모으면 이 심오한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더 깊은 의문과 더 큰 경이로움만을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밤이 성을 뒤덮으면서 그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는 공주에 대한 슬픔을 넘어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을 나무숲을 통과하는 저녁바람처럼 복도를 속삭이는 경외심. 만약 그토록 평화롭고 신비로운 이행이 그토록 젊고 활기찬 이에게 닿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수께끼들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의 편안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 오래된 홀을 가득 채웠던 슬픔과 경이로움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두 번째 죽음은 더욱 신비로울 것입니다. 은혜의 죽음에 따른 불안한 속삭임은 3주 후 저주가 두 번째 희생자를 앗아갔을 때 훨씬 더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이 전개되는 수수께끼의 두 번째 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따뜻한 불개 몸을 녹이며 그 운명의 가을 아침 레이븐스 홀로 성의 웅장한 홀을 방문해보세요. 엘레너 블랙우드는 28살의 여인으로 구리빛으로 빛나는 밤색 머리카락과 주변 세계를 거의 아이와 같은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엘레너는 오비디안 하트를 형이 집으로 가져왔을 때부터 특별히 매료되었다. 그녀를 모든 형태의 아름다움에 끌리는 예술가로 상상해보라. 미신에 사로잡힌 하인들이 그 유물 앞을 지날 때 십자가를 그으며 경외했지만 그녀는 종종 도서관에서 부드러운 촛불 아래 그 정교한 표면 패턴을 스케치하며 유물 곁에 앉곤 했다. 그녀는 그 돌이 고대의 에너지로 맥동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그녀의 예술적 영혼이 느끼는 것을 반영하는 듯했다. 특별히 황금빛 햇살이 높은 고딕 창문으로 액체 호박처럼 스며들던 그 아침, 엘레너는 그녀의 형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의자에서 편안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죽음 사이의 유사성은 너무나 놀라웠기에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조차 더 깊은 신비가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성의 의사인 김정호 선생은 가장 명망 높은 의학원들에서 공부한 상당한 학식을 가진 인물로 가죽 가방에 의료기구와 치료제를 가득 담아 도착했다. 우리가 그가 발견한 것을 목격할 때 편안한 이해심으로 감싸진 조용한 관찰자로 스스로를 상상해보라. 엘레너의 몸에는 폭력의 흔적도 지상의 질병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엘레너의 몸에는 폭력의 흔적도 지상의 질병을 나타내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그녀의 피부는 자연스러운 색을 유지했고 그녀의 사지에는 투쟁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심오하고 비범한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평화롭고도 신비로운 전환이었다. 오래된 양피지와 밀랍의 향기가 학문적 경이로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촛불이 비치는 방에서 자신의 평화로운 공간에 편안히 자리 잡은 것처럼 상상해보라. 그레고리 선생이 점점 놀라움과 함께 엘레너를 조사하면서 그는 그녀의 눈이 완전히 변해버렸음을 알아차렸다. 원래의 갈색이 아니라 무한한 깊이를 간직한 깊고 절대적인 흑색이었다. 의사는 나중에 그의 일기에 그 눈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이 가득한 한밤의 하늘 깊숙한 곳을 응시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지상의 이해를 초월했다. 그레고리 선생이 이 불가능한 변화를 더 가까이 관찰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자 엘레너의 육신은 그녀의 형제의 죽음에서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신비로운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빛이 내부에서 방출되는 듯했고 포획된 별빛으로 만들어진 심장 박동처럼 부드럽게 고동쳤다. 그 빛은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돌담 위에 춤추는 패턴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마치 고대의 방에 갇힌 오로라처럼 초자연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문 앞에 모여든 하인들은 경이와 놀라움 속에서 엘레너의 평화로운 형체가 계속해서 그 초자연적인 빛을 방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빛은 특히 그녀의 손과 목 주변에서 강렬했고 일부는 고대의 상징처럼 보이는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냈다. 아마도 필멸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의 언어일 것이다. 그레고리 선생은 과학적 훈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중세시대의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얇았음을 고려하며 편안한 자리에 더욱 깊이 안주해보라.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깊은 의미를 지녔다. 레이븐스 홀로 성의 사람들은 고대의 힘과 신비,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유물에 대해 경건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엘레너를 며칠 전 부엌 하인들과 저녁 연회 준비를 하며 웃고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순수한 음악처럼 울려 퍼지던 모습으로 상상해보라. 그녀는 성의 정원을 특별히 좋아했고 그곳에서 고대 돌담을 따라 풍부하게 자라는 장미와 허브를 보살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편안한 현대적 관점에서조차 그토록 활기찬 삶이 평화로운 신비로 변모하는 것이 얼마나 고대의 호를 아침 안개가 잠자는 초원을 뒤덮듯 심오한 경이로움으로 채웠을지 이해할 수 있다. 엘레너의 죽음 시기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특히 불안감을 주었다. 정확히 3주가 정하윤경의 죽음 이후 지났고 두 형제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발견되었다. 평화롭게 앉아 검은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그들의 몸은 설명할 수 없는 내부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정밀함은 단순한 우연보다 훨씬 더 의도적인 무언가를 암시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소문이 주변 마을들에 퍼지면서 레이븐스 홀로 성으로부터 새로운 공포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한때 블랙우드 가문과 열심히 거래하던 상인들은 이제 그들의 영지로 통하는 길을 피했다. 순례자들은 그 성을 멀리하도록 자신들의 경로를 변경했다. 가장 담대한 군인들조차도 저주받은 유물과 그것을 둘러싼 점점 짙어지는 어둠에 대해 불안하게 말했다. 성 안의 하인들 사이에서 다른 불길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언제나 강렬하게 빛을 흡수하던 오비디안 하트는 이제 자체적인 리듬으로 고동치는 듯했다. 새벽 이른 고요한 시간 동안 일부는 그 유물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놓인 방의 그림자들이 어떤 빛의 근원과도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린다고 보고했다. 이 죽음들은 무작위적인 초자연적 복수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과정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 희생자는 흑요석 심장에 상당한 시간 동안 가까이 있었습니다. 각 희생자는 죽음에 앞서 기이한 꿈과 환영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죽었고 동일한 불가능한 눈의 변형과 의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신비로운 발광을 경험했습니다. 라벤쇼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로잡은 질문은 저주가 또 다른 희생자를 취할 것인지가 아니라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 것인지였습니다. 유물은 마치 희생자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듯 점점 더 강렬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가장 깊은 방에서 고대의 기초가 안반과 만나는 곳에서 하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기억 이전의 언어로 속삭이는 목소리들. 그 소리는 매일 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3건의 죽음, 그리고 하나의 유물.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미스터리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무언가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이 고대의 힘이 보여주는 3번째이자 가장 심오한 징후로 향합니다. 오크우드 저택을 둘러싼 속삭임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신비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마치 저택 자체의 가장 깊은 토대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역사의 아늑한 구석에 안전하게 앉아 자신의 평화로운 공간에 편안히 몸을 기대며 곧 이어질 3번째 장의 놀라운 감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1821년 가을, 엘리너 애쉬워스 부인이 알 수 없는 호기심을 안고 웅장한 복도를 거닐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처음 2번의 조용한 사건들이 그녀가 사랑하는 저택에 신비의 층을 더해갔고 이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벽 주변에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조용하고 거의 경건한 목소리로 마치 보이지 않는 손님을 환영하는 듯한 문들, 빈 복도를 울리는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 고대의 지혜로 모든 구석을 지켜보는 듯한 선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이 시골 지역의 특유의 포옹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저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경이로운 사건들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독서 공간에 편안히 앉아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엘리너, 부인이 매일 저녁 가죽 장정에 책들과 부드럽게 타오르는 벽난로에 따스함 속에서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바로 여기 지식과 따뜻함의 성소에서 그녀는 자신의 조상의 저택의 놀라운 본질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확장시킬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 조용한 전화는 극적인 화려함 없이 더 위대한 무언가에 불려진 영혼의 평화로운 항복으로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화이트모어는 저택의 오랜 정원사로 어린 시절부터 엘리너 부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었습니다. 대지와 밀접한 남자.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그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으로 애쉬워스 가문에 수십 년간 헌신적인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주 동안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깊은 경이로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그의 땅에 묶인 본성이 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신비를 느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토마스는 광원과 무관하게 춤추는 그림자들,
먼 시대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언어로 이루어진 속삭임. 오크우드 저택의 돌들 자체가 수세기에 걸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점 더 커져가는 인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동안 그의 동료 하인들이 그의 증가된 경건함을 알아차리는 모습을 편안한 이해와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자신에게 축복을 내리고 로안나무와 철의 가지를 주머니에 지니며 평범한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에 대한 세대들의 지혜와 연결된 오래된 보호장치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토마스를 장미 정원에서 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했던 아침, 엘리너 부인은 즉시 이 전환이 앞의 다른 사건들과 같은 평화로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한 사람이 고통의 징후를 기대할 법한 곳에서 토마스는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는 단순히 이 세속적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부름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역 의사인 하트웰 박사는 영혼의 평화로운 귀해라고 표현한 것 외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의학적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 그를 마지막 다정한 순간에 발견한 어린 주방 하녀에게 부드럽게 속삭인 말은 저택에 커져가는 신비의 또 다른 층에 경이로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녀 부인께 전해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아래의 대지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용기만 있다면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 집 아래의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용기만 있다면. 가을이 깊어지고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자 한때 작은 속삭임에 불과했던 초자연적 현상들이 더욱 뚜렷하고 실체감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겨진 하인들 중 한 명이 되어 적막한 시골 어둠 속에 서 있는 오크우드 저택의 복도를 걸어가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공기 자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며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다. 엘리너 부인은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려는 이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노력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개인 일기에서 그녀는 시대의상을 입은 형체들이 아침 안개처럼 벽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썼다. 수십 년간 비어있던 방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50년 넘게 피아노가 없었던 잠긴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을 묘사했다. 현재의 건물보다 수세기나 앞서 존재했던 오크우드 저택의 중세 기초, 그 고대의 돌들은 자체적인 사악한 에너지를 맥동시키는 듯했다. 이 시대 서민들은 여전히 영혼의 존재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얇아지는 장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은 미신이 아니라 존중과 주의를 요구하는 관찰 가능한 현상이었다. 지역 마을 주민들은 저택 근처를 지나는 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우체부는 자신의 말이 저택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떨며 뒤로 물러서는 것을 목격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하는 듯했다. 가장 용감한 소장농들조차 직접 저택 부지에 들어가길 꺼려하며 중개인을 통해서만 저택과 거래하려 했다. 마을 주점에서는 누군가 애쉬워스 저택을 언급하기만 해도 대화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노파들은 고대의 저주, 비극으로 얼룩진 혈통, 죽은 자들이 평화롭게 쉬기를 거부하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육받은 이들은 그런 말을 농부들의 미신으로 일축했지만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저택의 위압적인 실루엣을 지나칠 때면 그들도 본능적으로 성호를 그었다. 엘리너 부인은 합리적인 교육과 감각이 제시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자신의 가문 땅의 역사를 새로운 절박함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저택의 광범위한 문서보관소에서 그녀는 수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비극의 그림을 그리는 기록을 발견했다. 몇십 년마다 마치 어떤 어두운 욕망이 주기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크우드 저택은 희생자들을 집단으로 데려갔다. 겨울의 소나기가 오크우드 저택을 더욱 꽉 조이자 엘리너 부인은 끔찍한 깨달음에 직면했다. 만약 이 패턴이 사실이고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다면 토마스 화이트모어의 죽음은 아직 펼쳐지고 있는 비극의 교향곡에서 단지 세 번째 음표에 불과했다. 저택의 깊은 곳에서 깨어난 암흑의 힘이 다시 잠들기 전에 두 명의 더 많은 영혼이 희생될 것이다. 그녀가 발견한 패턴은 그만큼 불안스러웠고 일관성 있었다. 죽음은 항상 어떤 신비한 달력을 따르는 계절에 걸쳐 5명씩 발생했다. 항상 땅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정원사, 관리인, 고대의 흙으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초자연적 현상은 각 죽음과 함께 강도를 높여갔고 역사적 기록에서 가장 모호한 용어로만 암시된 방식으로 절정에 도달했다. 남아있는 하인들은 그 수가 매주 줄어들고 있었다. 점점 더 불안스러운 현상들을 보고했다. 그들은 비어있는 방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공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때 엄청난 힘으로 닫히는 문, 마치 충실하지만
달갑지 않은 애완동물처럼 복도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에 대해 말했다. 점점 고조되는 공포 속에서 엘리너 부인은 오크우드 저택 비극의 마지막 장을 결정지을 선택을 내렸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선조의 집에 뿌리내린 어둠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애쉬워스 가문의 용기로 무장하고 그녀는 모든 합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힘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초자연적 활동은 매일 밤 계속해서 고조되었다. 창문들은 원인 없이 산산조각나며 그 유리는 안쪽으로 떨어져 불안스러운 상징을 형성했다. 특정 방의 온도는 경고 없이 급격히 떨어졌고 타오르는 불 근처에서조차 숨결이 안개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보이지 않는 눈들이 고대의 홀을 통해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는 느낌은 더욱 강해졌다. 엘리너 부인의 연구는 한 가지, 특히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초자연적 현상은 항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겨울의 가장 어두운 밤에 절정에 도달했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그 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녀 자신의 운명과 오크우드 저택의 미래를 결정할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증인들은 빛 없이 춤추는 그림자와 다른 시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대해 증언했다. 우리의 현대적 이해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이제 이 놀라운 증언들을 탐험해보자. 그 증언들은 마을 곳곳에서 전해져 나왔고 각각의 이야기는 이전 것보다 더욱 놀라웠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따뜻한 난로 옆 편안한 의자에 앉아 그 추운 11월 저녁 마을 주점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그들의 얼굴은 깜박이는 촛불에 비춰져 있었고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부드러운 신비감으로 방을 채웠다. 마가레스, 제빵사의 아내는 오크우드 저택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서 있었던 자신의 만남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밀가루와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중이었을 때 주변의 그림자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온화한 정령처럼 움직였어요. 그녀는 수레 근처의 조약돌 위로 흘러다니는 어두운 형체들을 묘사하며 주름진 손으로 몸짓을 취하며 속삭였다. 그들에게는 그림자를 드리울 태양도 인도할 달도 없었지만 마치 고대에 보이지 않는 음악에 이끌리듯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자신의 아늑한 시점에서 상상해보세요. 두렵지 않게 우리의 평범한 세계가 거의 드러내지 않는 신비를 엿보는 것처럼. 대장장이 토마스는 수십 년간의 성실한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가진 남자로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경이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는 단주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모루 위에 망치를 내리치는 익숙한 리듬이 매일 밤에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때 저택 방향에서 그를 경외심으로 채웠던 소리들이 흘러들어왔다. 처음에는 허밍 소리였어요. 토마스는 설명했다. 그을린 손가락으로 술잔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메이치 깊고 울려 퍼지는 먼 음악 같았죠. 마치 대지 자체가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를 말하는 남녀들의 목소리였지만 내 영혼 깊숙이에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했어요. 그들은 마치 과거의 영혼들의 집회에 나를 초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여러분 자신의 난로가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 대신 우리 세계가 지닌 숨겨진 경이로움에 대한 매혹을 느껴보세요. 토마스의 이야기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그 소리가 그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묘사였다. 그날 밤 그가 형태를 만들려 했던 모든 금속 조각들은 신비롭게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패턴을 띄었으며 마치 철 자체가 더 높은 예술성에 반응하는 듯했다. 30년 넘게 꾸준히 타오르던 그의 단조 화염은 밝은 불꽃과 부드러운 숯불 사이를 오가며 신비롭게도 먼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듯 고동치는 듯했다. 우리의 따뜻하고 안전한 시각에서 보면 심지어 가장 실용적인 도구와 불꽃조차도 그 신비로운 소리 속의 비범함을 인식하는 듯했다. 마을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순회 수도사 프란시스 형제는 아마도 가장 불안한 증언을 제공했다. 신의 사람으로서 그의 말은 점점 더 두려워하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특별한 무게를 지녔다. 그는 수도원 예배당 주변의 공기 자체가 억압적인 존재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저녁 기도 중의 만남을 묘사했다. 제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프란시스 형제는 말했다. 눈에 드러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평소처럼 저녁 기도를 암송하고 있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드리운 그림자들이 촛불과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뻗어나와 아기에 찬 의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당의 온도는 너무나 갑자기 떨어져서 제 숨결이 하얀 구름처럼 나왔지만 그런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바람은 없었습니다. 프란시스 형제를 가장 깊이 괴롭혔던 것은
초자연적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의 기도에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익숙한 라틴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그림자들은 약간 물러났다가 그가 숨을 고르려 멈출 때마다 더욱 강렬하게 밀려왔다. 마치 어떤 어두운 지성이 그의 신앙의 힘을 시험하고 그의 영적 갑옷의 약점을 탐색하는 듯했다. 형제의 이야기는 그가 예배당을 통해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묘사할 때 더욱 불안해졌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다. 마을 주점에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 위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그 말들은 잘못되었고 신성한 찬송가를 더 어두운 무언가로 뒤틀었습니다. 나는 제 기도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마치 왜곡된 노래들이 신성과의 연결을 잠식하는 것 같았죠. 마을의 16살 재봉사 레베카는 자신의 무서운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녀는 마을의 상류층을 위해 옷을 수선하느라 늦은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그녀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목격했다. 마을의 경계와 저택의 광활한 부지를 표시하는 고대 참나무 근처에서 그녀는 불가능한 광경을 보았다. 나무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레베카는 말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떨리는 어린 목소리로.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엔 바람이 없었거든요.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늘어나고 수축했어요. 와, 제가 보고 있을 때 그림자는 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더니 이내 여러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고 그들은 불가능할 만큼 길게 뻗은 팔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베카의 만남을 특히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그림자 형상들이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움직이거나 소리내지 못하는 동안 그림자 형상들은 그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가시적인 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밤 공기를 통해 분명히 들렸다. 그 목소리들은 친숙하면서도 이상했다. 마치 그녀가 알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거리에서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마을 의사 화이트모어 박사는 마지못해 증언 모음집에 자신의 관찰을 추가하게 되었다.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사람으로서 그는 처음에는 최근의 죽음으로 인한 집단 히스테리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일축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순전히 자연적인 설명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하트웰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다. 그의 의학적 정밀함은 그의 진술에 신뢰성을 부여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악화되는 지속적인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램프 불빛 아래에서 약을 조제하던 중 불꽃이 가장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자연스럽게 위로 타오르는 대신 갑자기 옆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바람에 불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고요했다. 화이트모어 박사는 이 불규칙한 불꽃의 움직임이 오크우드 저택 방향에서 들려오는 먼 소리와 일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비로운 웅궁거림이나 속삭이는 목소리가 시골을 가로질러 흘러올 때마다 램프의 불꽃은 모든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패턴으로 춤추듯 깜박였다.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년 넘게 공동체에 위안을 주어온 마을 신부 맥케나 신부의 진술이었다. 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그는 처음에는 합리적인 설명과 부드러운 안심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초자연적 활동과의 개인적인 조우는 그를 깊이 동요시켰다. 저는 교회에서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맥케나 신부가 회상했다. 그의 평소에 자신감 있던 목소리는 불확실성의 흔적을 드러냈다. 최근 몇 주 동안 신도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예배를 위해 모인 충실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동안 우리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교회 벽 자체가 우리의 말을 증폭시키고 왜곡시키는 듯했습니다. 신부는 그 메아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왜곡되어 마치 수백 개의 목소리가 기도에 합류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단어는 전통적인 구절과 미묘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익숙한 간구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그 말들은 오히려 그들이 보호를 구하는 바로 그 어둠을 초대하는 듯했다. 이러한 증언들이 쌓이면서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관찰자들조차 경악하게 만드는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초자연적 현상들은 무작위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설계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어두운 연못의 물결처럼 오크우드 저택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며 점점 더 강력해지고 빈번해졌다. 각 증인은 마치 어떤 악의적인 지성이 최대의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두려움과 믿음에 특별히 맞춰진 현상을 설명했다. 마을의 어른들, 수십 년의 기억을 간직한 어르신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속삭여온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공동체를 괴롭혔던 때에 대한 이야기들.
항상 고대 저택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 항상 점점 심해지는 초자연적 활동에 같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며 끔찍한 절정에 도달한 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갑자기 중단되곤 했다. 이러한 역사적 설명에서 드러난 것은 아마도 가장 두려운 계시였을 것이다. 이는 처음이 아니었고, 만약 패턴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현상들은 훨씬 더 파괴적인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 공개적으로 경험을 말한 증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었지만 침묵했을까? 너무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동등하게 성장했다. 따뜻한 불 곁에 앉아 최고 권위자들이 이 성장하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목격해보자. 오크우드 저택에 확산되는 초자연적 혼란에 대한 소식은 놀랍도록 빠르게 가장 높은 교회 권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주교 알드릭이 주재하는 대성당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수많은 촛불의 깜박이는 빛이 고대 돌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학식 있는 성직자들은 그들의 이해의 기반을 도전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쟁했다. 알드릭 주교 자신은 영적 전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교리의 더 신비로운 측면을 연구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직자 서클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의식과 관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날씨에 그을린 얼굴은 수많은 밤샘 기도와 단식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회색 눈은 다른 의지가 약한 이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을 현상들을 목격해왔다. 개인적으로 개입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취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직접적인 조치는 교회 위기에서 오직 가장 심각한 영적 비상사태에만 예약되었다. 전체 공동체의 영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만 취해지는 조치였다. 주교는 자신의 개입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엄청난 무게를 실어줄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평판과 권위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이해했다. 가을이 혹독한 겨울로 바뀌면서 주교 알드릭은 신중하게 선별된 전문가들의 수행단과 함께 오크우드 저택에 도착했다. 고대 언어와 금기된 문서의 전문가인 에마누엘 신부는 수세기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유물과 원고들이 담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3명의 교황에 의해 축복받은 성수와 은으로 된 기구들, 그리고 그 용도를 교회의 가장 비밀스러운 관행에 입문한 이들만이 아는 나무 상자를 지닌 세바스찬. 수사는 동료 성직자들 사이에서 존경과 속삭임으로 가득한 축기, 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유명했다. 저택의 구불구불한 입구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행렬을 상상해보라. 깊은 보라색과 금색의 의식용 로브를 입은 주교는 엄숙한 걸음으로 행렬을 이끌었고 그의 지팡이가 서리로 덮인 땅을 치며 초자연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의 뒤에서 수행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라틴어 기도문을 암송했고 그들의 말은 저택을 뒤덮은 억압적인 분위기에 대항하는 보호의 장벽을 형성했다. 엘러노르 부인은 교회 고위 성직자들의 방문을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맞이했다. 그러한 고위 성직자들의 존재는 그녀 자신의 경험을 입증해주는 동시에 상황이 실제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해 주었다. 주교를 저택의 복도로 안내하면서 그녀는 심지어 이 시내 남자들조차도 그녀의 선조에 집안의 깃든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축복 의식 자체는 수세기에 걸쳐 초자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의례를 따라 정교하게 수행되었다. 오크우드 저택의 대회당이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하고 모든 표면에 성수가 뿌려지며 향의 구름이 높은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광경을 그려보라. 주교의 목소리는 고대 언어들로 기도문을 낭송하며 성인과 대천사들의 힘을 불러내 그곳에 뿌리내린 악의적인 존재를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의식이 진행됨에 따라 저택에서 작용하는 초자연적 힘들이 전통적인 종교적 권위에 쉽게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마누엘 신부가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낭송하기 시작하자 공기 자체가 저항감으로 무거워져 각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 꾸준히 타오르던 촛불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깜박이기 시작했고 그 불꽃들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차원에 존재하는 바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듯 불가능한 방향으로 흔들렸다. 세바스찬 수사는 악의적인 영들과의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존재의 징후를 알아차렸다. 그가 접했던 전형적인 사례들에서는 초자연적 실체들이 축복의식 동안 퇴각하거나 적어도 잠복하곤 했지만 오크우드 저택에 깃든 무언가는 그들의 신앙의 힘을 시험하고 영적 방어의 약점을 탐색하는 듯했다. 가장 불안한 순간은 주교 알드릭이 그의 레퍼토리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을 수행하려 할 때 찾아왔다.
이 의식은 너무나 신성해서 그 말을 아는 이가 전 기독교 세계에서 10여 명도 되지 않았다. 그가 고대 기도문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힘을 잃었다. 이는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마치 외부의 어떤 힘이 그의 입술에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실제로 막고 있는 듯했다. 몇 차례의 긴장된 순간 동안 주교는 고정된 채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 없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대항해 싸우고 있었다. 모인 성직자들 사이에 충격파가 퍼졌다. 그들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의 영적 권위가 결코 의심받은 적 없는 이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선 힘에 의해 일시적으로 말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패배로 물러서는 대신 주교 알드릭은 수십 년의 영적 전쟁을 지탱해온 믿음과 결단력을 끌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것은 저택의 기초를 흔들 듯한 힘과 공명을 지니고 있었다. 라틴어 기도문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각 음절은 신성한 권위로 가득 찼다. 잠시 동안 저택을 괴롭혀온 억압적인 분위기가 약간 걷히는 듯했고 축복이 성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안도감은 짧았다. 주교가 의식의 가장 신성한 부분을 완료하자 저택의 기초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낭송된 신성한 기도를 조롱하는 듯한 낮고 리듬감 있는 웅궁거리는 소리. 대회당의 온도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떨어져 성직자들의 숨결이 하얀 구름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축복받은 촛불들은 빛을 발하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르며 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어둠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에마누엘 신부는 점점 더 긴급해지는 마음으로 고대 문서들을 참고하며 단순히 신성한 개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힘을 끌어내는 실체들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다. 중세학자들이 비슷한 현상을 접했을 때 쓴 이 구절들은 신성한 은총에 영원히 반대되는 상태로 존재하며 자신들을 추방하려는 시도로부터 힘을 먹는 초자연적 존재들을 묘사했다. 그들의 노력이 실제로 저택에 깃든 어떤 힘을 강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성직자들은 깊은 공포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다. 이 시점에서 후퇴한다면 주변 공동체를 점점 심해지는 초자연적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내몰게 될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바스찬 형제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교회 교리에 신중하게 통합된 기독교 이전 시대의 영적 관행을 연구하면서 익힌 기법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소 비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전통적인 악령 퇴출 의식의 면역인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에 대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형제가 대안적 접근법을 시작하자 저택 자체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건물 전체의 문들이 엄청난 힘으로 갑자기 닫히며 복도를 통해 초자연적인 천둥 같은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온전했던 창문들이 갑자기 안쪽으로 깨져 유리 조각들이 어떤 학자도 식별할 수 없는 고대의 상징들과 유사한 패턴을 바닥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적 전사들이 합친 힘으로도 오크우드 저택의 초자연적 침입을 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이 트자 알드릭 주교는 자신의 지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장 강력한 종교적 개입의 손길조차 닿지 않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교회의 축복의식 실패는 주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최고 권위자들조차 늘어나는 암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단 말인가. 오크우드 저택에서 주교의 망설임 가득한 출발은 초자연적 위기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저택의 거주자들은 신성한 보호에 위안 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초자연적 존재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늑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명백한 패배가 어떻게 작동하는 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로 이어질 것인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더욱 편안한 의자에 더 깊이 기대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알드릭 주교의 축복의식이 남긴 깊은 인상은 주변 지역사회의 놀라움의 파문을 일으켰고 전통적인 방법들로는 오크우드 저택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현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엘리너 부인은 심지어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의식들이 저택의 미스터리를 진정시키기보다는 깨우는 것 같다는 것을 목격하며 다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자연적 힘과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편안한 독서 공간에 앉아 우리가 이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변화하는 결정적 순간을 탐험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주교 출발 3일 후 저택의 도서관에서 열린 사려, 깊은 회의를 방문하는 동안 더욱 아늑한 공간에 더 깊이 기대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남은 하인들, 지역 관리들, 그리고 엘리너 부인 자신이 대대로 애슈워스 가문의 결정이 내려졌던 큰 오크 탁자 주위에 모였습니다.
공기는 가능성으로 충전된 듯했고 벽난로 빛에 의해 드리운 그림자들은 마치 방 자체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하는 인간의 용기를 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사건들로 인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 마을 의사 화이트모어 박사는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비범한 현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로운 유물에 대한 신중한 연구와 이동 가능성 검토. 저택의 역사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이전의 초자연적 활동, 에피소드들이 특정 물건이나 유물이 이동될 때 때때로 이동하거나 진화했음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이러한 아이템들이 우리 세계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 사이에 닷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물 이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엘리너 부인이 가문의 문서고에서 발견한 고대 기록에 따르면 초자연적 의미를 가진 물건들을 이동시키려는 시도는 종종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미스터리를 드러내고 때로는 이전 세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기꺼이 모험하고자 하는 용감한 영혼들이 그러한 심오한 선택을 어떻게 느꼈을지 따뜻한 담요에 쌓여 상상해보세요. 알드릭 주교의 수행단 중 현재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 남아있던 토마스 형제는 수세기 동안 끊임없는 기도로 축복된 벽들 안에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먼 수도원으로 운반하는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20을 갓 넘긴 이 젊은 수사는 학문적 지식과 영적 용기를 결합하고 있어 그러한 위험한 임무에 독특하게 적합했습니다. 유물 제거를 위한 준비는 신중한 계획과 상당한 영적 보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토마스 형제는 초자연적 힘을 다루어야 하는 이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고대 프로토콜에 따라 단식하고 기도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 주교들에 의해 축복된 선규가 그의 손과 이마에 발라졌고 진정한 성인들의 뼈 조각을 포함하는 보호 부적이 그의 여행용 로브에 꿰매어졌습니다. 10월의 흐린 아침, 운반 시도가 마침내 시작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토마스 형제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가진 2명의 믿음직한 하인들과 함께 엄숙한 경건함으로 유물이 보관된 장소에 접근했습니다. 그 대상 자체, 저택의 가장 초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교한 은성배, 마치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뱀처럼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섬세한 조각들은 흔들리는 촛불빛 속에서 움직이고 뒤틀리는 듯 보였습니다. 토마스 형제가 성배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낮 동안 잠복해 있던 초자연적 힘들이 갑자기 격렬하게 폭발했다. 방 안의 온도는 몇 초 만에 얼어붙을 정도로 떨어졌고 주변의 모든 유리물체, 창문, 거울, 심지어 마시는 컵 안의 물까지 공포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진동을 시작했다. 성직자의 축복을 받은 기름으로 보호되고 주교님께서 기도한 천으로 감싸진 젊은 수사의 손은 성물에 접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은빛 금속에 닿는 순간 토마스 형제는 번개에 맞은 듯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눈 흰자만 보일 때까지 뒤로 굴러갔고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 아니 무언가 의 어조와 억양을 지닌 소리로 나왔다. 토마스 형제의 입술을 통해 인간 문명 이전의 언어로 된 말들이 쏟아졌다. 그 말들은 귀를 우회하여 듣는 이의 영혼을 직접 공격하는 듯했다. 성배 이동을 돕기 위해 자원했던 두 하인들은 무릎을 꿇고 사로잡힌 수사에서 흘러나오는 마치 보이지 않는 독 같은 공포와 절망에 압도되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정신적, 육체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형제의 수년간의 영적 훈련은 그가 임무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통제력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주받은 성배를 그 안치된 곳에서 저택의 현관으로 옮기며 그의 모든 움직임은 점점 더 폭력적인 초자연적 현상들과 함께했다. 오크우드 저택의 벽 자체가 성물의 이동에 저항하는 듯했다. 오래된 나무들은 건물이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처럼 신음하고 갈라졌으며 오래전에 죽은 애시워스 가문의 초상화들은 피의 눈물을 흘려 금빛 테두리를 얼룩졌다. 텅 빈 방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토마스 형제가 주 현관문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저택의 현관 문턱에 다다랐을 때 재앙이 마침내 닥쳤다. 토마스 형제가 여전히 정신을 갉아먹는 초자연적 힘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성배를 꽉 쥐고 현관문을 밟는 순간 그의 몸은 경직되었다. 그러더니 아무런 예고 없이 토마스 형제는 돌계단에 쓰러졌고 은빛 성배는 그의 무력해진 손에서 떨어져 고대의 석조물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성물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천둥 같은 소리가 시골을 뒤흔들었고 그 뒤로 겨울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깊은 정막이 찾아왔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너 부인은 쓰러진 수사의 곁으로 달려갔다. 토마스 형제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이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던 진지한 젊은 수사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성물과 접촉한 짧은 시간 동안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너무나 끔찍한 영역을 엿본 듯한 아찔한 표정이 가득했다. 성배의 파괴는 오크우드 저택을 괴롭히던 초자연적 방해를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성물의 파괴는 그 안에 갇혀있던 악의적인 힘들을 풀어놓은 듯해 초자연적 오염을 전체 저택으로 퍼뜨렸다. 깨진 은빛 파편들은 그들 고유의 악의적인 생명력을 맥동했고 그것들을 모으려는 시도는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는 화상을 초래했다. 헬리크라는 상인은 저택에서 이동 시도 중 대피소를 구하고 있던 여행 상인으로 호기심에 찬 기념품으로 은빛 파편 중 하나를 수집하려다 5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저주받은 금속을 만진 후 몇 시간 만에 헬리크는 이전 희생자들을 사로잡았던 동일한 수수께끼 같은 증상을 보였다. 여러 생존자들이 목격한 그의 죽음은 이제는 익숙해진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쇠약으로 이어지는 평화롭지만 불가해한 죽음의 패턴을 따랐다. 이동 시도의 실패는 오크우드 저택을 둘러싼 초자연적 위기의 전환점이 되었다. 더 이상 단일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저택을 괴롭히던 악의적인 힘들은 주변 시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세대에 걸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수학적 정밀함으로 구축되어 온 패턴은 이제 완성되었지만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정의할 초자연적 활동의 시대를 열었다. 세기가 흐르면서 성물의 이야기는 더욱 신비로워졌다. 역사적 관점의 따뜻함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고대의 미스터리가 어떻게 세월을 거쳐 진화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크우드 저택의 현관돌에 흩어진 고대 성배의 파편들은 다가올 세기에 걸쳐 전설로 꽃피울 경이로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상인들, 순례자들, 그리고 여행하는 학자들에 의해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지는 저택의 비범한 역사에 대한 속삭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각각의 재현을 통해 이야기를 더욱 정교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변형시켰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탐구가 중세의 신비를 밝히기 시작할 무렵 오크우드 저택의 이야기는 그 기원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으로 진화했습니다. 16세기의 학자들은 새로운 문서화 및 조사 방법을 갖추고 초자연적 현상을 단순한 민간 전설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도전하는 진정한 미스터리로 진지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그 시대의 학자라고 상상해보세요. 촛불 옆에 앉아 깃펜을 들고 오늘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호기심에 이끌려 있습니다. 예수회학자 요하네스 메르카토르 신부는 수많은 비범한 현상 사례와 접촉한 광범위한 여행으로 유명한 인물로 1547년 저택에 도착하여 이 장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고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이전 세기의 종교적 개입과는 아름답게 달랐으며 대신 마치 자연학자가 고유해 서식지에서 희귀하고 놀라운 생물을 연구하듯이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세히 기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메르카토르 신부가 저택의 동쪽 날개에 연구 거처를 마련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르네상스 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하는 측정 및 관찰 도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적인 학자를 관찰하는 동안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황동, 천구위와 자연 리듬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기계시계, 그리고 이전 시대의 경이로움으로 접근했던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자연철학 텍스트 모음.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조차도 메르카토르 신부가 오크우드 저택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 기록한 사건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바티칸 문서괴에 보존된 그의 상세한 일지는 부상하는 과학적 세계관에 도전하면서도 합리적 설명에 끈질기게 저항하는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너무 규칙적이어서 자연적일 수 없으면서도 너무 복잡해서 인위적일 수도 없는 패턴의 온도 변동을 보고했습니다. 봉인되고 측정된 방들은 당시 학문에 알려지지 않은 수학적 원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가구가 재배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했던 것은 음향 현상이었습니다. 건물의 돌 자체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로 인간의 청각 한계 끝에 존재하면서도 듣는 이에게 깊은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메르카토르 신부의 조사는 이전 희생자들을 앗아갔던 것과 같은 신비로운 신체적 쇠퇴를 겪기 시작했을 때 중단되었습니다. 이전의 갑작스러운 발병과는 달리 학자의 쇠퇴는 점진적이었고 그가 자신의 증상을 임상적 정밀함으로 문서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점점 덜 안정된 필체로 쓴 그의 마지막 일지 항목들은 지각의 임계점,
너머에 존재하는 지성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점점 커지는 느낌을 묘사합니다. 17세기는 새롭게 등장하는 자연과학 실무자들로부터 오크우드 저택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왕립학회가 될 단체의 창립회원인 윌리엄 하트웰 경은 1983년 이 부동산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며 이전에 미신으로 치부되었던 현상에 경험적 관찰의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저택의 대호를 가득 채운 윌리엄 경의 정교한 장치들을 상상해보세요. 대기압, 온도, 습도를 전례 없는 정밀함으로 측정하도록 설계된 기계 장치들. 그의 자기 나침반과 진자 시계 모음은 자연력의 어떤 방해도 감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세심하게 교정된 저울들은 저택 벽 안의 물체 무게에서 설명되지 않은 변화를 문서화하고자 했습니다. 윌리엄 경이 발견한 것은 과학계에서 지배적이 되어가던 기계론적 세계관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기구들은 알려진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는 방해를 기록했고, 통제된 실험 조건을 만들려는 그의 시도는 자체의 지성과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윌리엄 경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그가 시간적 불일치라고 명명한 저택 내의 현상이었습니다. 동기화된 시계들은 점진적으로 서로 달라졌지만 무작위가 아니라 초자연적 활동의 강도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타이밍 차이를 개발했습니다. 현상이 고조된 기간 동안 기계 시계들은 예상 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거나 느리게 작동하여 시간의 정상적인 흐름이 방해받는 듯한 시간적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윌리엄 경의 조사는 원래 성배가 보관되었던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다음 날 아침 그를 극심한 충격 상태로 발견했고, 그의 세심하게 관리된 과학기구들은 방 전체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윌리엄 경은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조사에 관한 개인 문서들은 20세기까지 열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저택이 의식과 현실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한 철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신비주의자이자 과학자인 에마누엘 스웨덴보리 박사는 1745년 오크우드 저택에서 수주간 머물며 의식과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이곳에서 문서화된 현상들에 적용해보려 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접근 방식은 이전 조사자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는 초자연적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소통하려 했습니다. 동료들과 주고받은 상세한 서신에는 그가 통제된 영적 접촉이라 부른 실험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명상 기법과 감각 차단을 통해 비물질적 영향에 자신을 개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스웨덴보리 박사가 저택의 도서관에 앉아 이전 조사자들이 축적한 문서들에 둘러싸여 의도적인 초자연적 접촉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의 방법에는 단식, 장시간의 기도와 명상, 그리고 외부 자극을 점진적으로 차단하여 그가 영적 수용성이라 부른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수세기에 걸쳐 죽은 이들의 의식과 접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 순환의 시작점이 된 최초의 희생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보리가 직접적인 정신적 인상이라 묘사한 이러한 소통은 저택을 괴롭혀왔던 현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스웨덴보리는 초자연적 활동이 본질적으로 악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사이에 갇힌 영혼들로 인한 영적 고통의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에 따르면 저주받은 성배는 죽음 이후에 정상적인 영적 진행을 방해하는 정박점 역할을 했으며, 점점 더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의식이 축적되어 점점 더 혼돈스러운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보리의 이론은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검증할 수 없었지만 초자연적 활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이유에 대한 최초의 일관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저택과 관련된 각 죽음은 영적 집단의 또 다른 갇힌 의식을 추가했고, 이는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현세와 제대로 소통하지도 못하는 유랑하는 영혼들의 점점 더 커지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스웨덴보리의 발견이 지닌 의미는 훨씬 후에야 완전히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오크우드 저택의 현상에 접근하는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초자연적 활동을 투쟁하거나 억제해야 할 외부 세력으로 보는 대신 미래의 조사자들은 이것이 정복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영적 생태계를 다루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가 저물어가자 오크우드 저택의 명성은 유럽 지식인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대륙 전역의 학자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저택을 자신들의 미해명 현상 연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점차 미래 수세기 초자연 연구에 더욱 체계적인 접근법의 토대가 될 문서들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속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보세요. 현대 과학이 이러한 고대의 신비에 대해 밝혀낸 것들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테니까요. 이제 우리의 현대 시대의 도구들이 어떻게 이러한 영원한 수수께끼를 드디어 비추기 시작했는지 목격해 봅시다. 19세기가 산업혁명과 과학적 발전의 시대를 열면서 조사자들은 선조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법한 기술들로 무장한 채 오크우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혁신들은 수세기 동안 이 저택을 사로잡았던 신비로운 현상들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만큼 복잡하고 매혹적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가죽으로 장정된 책들에 둘러싸인 아늑한 서재에 앉아 현대의 지성들이 이러한 영원한 수수께끼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탐험해 봅시다. 새로 설립된 왕립연구소의 저명한 회원인 에드먼드 손필드 박사는 1847년 오크우드 저택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과학적 탐사를 이끌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정교한 장비가 운반되는 모습을 창가에 앉아 바라보세요. 일정한 전기 전류를 공급하는 증기 발정이, 가장 희미한 빛에서도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사진 장비, 그리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규명할 수 있는 자연장의 변화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전자기 기기들. 마치 고대 신비의 문턱에 미래가 도착하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손필드 박사의 접근 방식은 빅토리아 과학적 낙관주의의 정점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겉보기에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도 모두 체계적인 조사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결국 그 비밀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의 상세한 실험 프로토콜은 이전 조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배제하는 대신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간의 인식 자체가 그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의 일부일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세밀한 실험 프로토콜은 이전 조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폄하하기보다는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간의 지각 자체가 그가 이해하고자 했던 현상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크우드 저택에 웅장한 호리 빅토리아 시대의 실험실로 변모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고대의 돌들은 정밀하게 울리고 윙윙거리는 청동 기구와 기계 장치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처의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 토른필드 박사의 팀이 체계적인 헌신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마치 미지의 경이로운 세계를 탐사하고 지도를 그리는 탐험가들처럼 저택의 다양한 방들에서 온도, 대기압, 자기장 강도, 전자기 활동의 기본 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토른필드 박사의 세심하게 보정된 계측기들은 모든 알려진 과학적 원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자기 탐지기는 자연 현상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장을 식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물리적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출처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패턴은 무작위 전기 간섭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잡했고 단순한 장비 오작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의 사진 장비의 판독 결과였습니다. 토른필드 박사는 당시 가능한 가장 첨단 카메라 기술을 가져왔으며 이는 움직임 흐림이나 광학적 착각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매우 짧은 노출 시간으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진 플레이트를 현상했을 때 실제 노출 중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상한 형태와 모양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진상의 이상 현상은 단순한 화학 처리 결함 이상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플레이트에 나타난 형상들은 다른 계측기들이 가장 강력한 전자기 방해를 감지한 위치와 시간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일부 사진 속 인물들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와 일치하는 의상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수세기 전 저택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하는 듯했습니다. 토른필드 박사의 합리적인 세계관은 이전 조사자들이 보고했던 시간적 이상 현상을 문서화하려 시도했을 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실험 전에 동기화된 그의 기계식 시계들은 점진적으로 측정된 다른 현상의 강도에 대응하는 듯한 시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 활동이 강화된 기간 동안 시간 자체가 저택의 다른 구역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토른필드 박사가 원래 저주받은 성배가 보관되었던 방에 가장 민감한 측정 장비를 갖추고 혼자 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의 계측기들은 자정부터 전자기 활동의 꾸준한 증가를 감지했고 그 수준은 거대한 외부 전력권 없이는 발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토른필드 박사가 그의 기계식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황동 다이얼과 구리 코일들이 등불빛에 반짝이며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의 온도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안에 빙점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열대지방의 더위로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의 전자기 탐지기는 자연현상에서 이전에 기록된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장 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장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토른필드 박사는 자신이 빅토리아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힘을 다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동 조작이 필요했던 그의 카메라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작되는 것처럼 기계식 셔터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나중에 현상된 이 플레이트들은 카메라를 작동시키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했을 각도에서 찍힌 토른필드 박사 자신의 명확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토른필드 박사의 회중시계, 지금까지 소유한 모든 세월 동안 단 몇 초도 틀린 적이 없던 정밀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멈추거나 느려진 것이 아니라 물리학의 모든 알려진 법칙에 반하여 실제로 그 메커니즘을 역전시켰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공포 속에서 그는 시계 바늘이 여전히 기계적 정밀함으로 똑딱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경로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른필드 박사의 탐사는 다음 아침 그의 조수들이 실험실 바닥에서 그를 의식을 잃은 채 발견했을 때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재배치된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회복했지만 토른필드 박사는 오크우드 저택에 대한 자신의 발견을 결코 발표하지 않았고 그 조사에 대한 개인 문서들은 모두 빈 페이지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썼던 내용이 그의 이해를 초월하는 어떤 힘에 의해 지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20세기 초에는 더욱 정교한 장비를 갖춘 새로운 세대의 조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떠오르는 초심리학 분야의 개척, 연구자인 마가렛 패터슨 박사는 1923년 첨단 현대 기술을 대표하는 전자장비를 갖추고 오크우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패터슨 박사의 전자기장 감지기는 진공관과 정의 회로로 구동되었으며 지구의 자연 자기장 교란까지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정밀했습니다. 패터슨 박사의 접근 방식은 빅토리아 시대의 선배 연구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현상을 완전히 기존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반적인 전자기 스펙트럼을 넘어선 에너지나 의식의 형태일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패터슨 박사를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20세기 초반 기술의 힘으로 윙윙거리고 빛나는 전자장비들로 둘러싸인 임시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녀의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분석기는 전자기 활동을 시각화하여 이전 연구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패턴과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패터슨 박사가 발견한 것은 기존의 과학적 이해는 물론 물리학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양자역학 이론조차도 도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터슨 박사의 연구가 의식 자체가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측정 결과는 초자연적 현상의 강도가 인간 관찰자의 존재와 감정 상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택이 완전히 비어있는 기간 동안 그녀의 원격 모니터링 장비는 기본 판독값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특히 그 장소의 초자연적 명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 장비들은 전자기 활동의 급격한 증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은 패터슨 박사가 의식 증폭 이론이라고 명명한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장소들은 인간 의식이 양자 수준의 현상과 상호작용하여 초자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자연법칙의 발현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중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패터슨 박사의 연구는 의식 기반 현상에 대한 통제된 조건을 구축하려 시도할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명상 기법과 감각 차단을 사용하여 그녀는 이전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한 만남에서 보고했던 것과 같은 수용적 정신 상태를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전자장비는 그녀의 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저택 전체의 환경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이전 연구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패터슨 박사가 더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수록 그녀의 장비는 건물 전체에 걸쳐 상응하는 전자기 활동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활동의 패턴이 마치 저택 자체가 그녀의 의식과 동조하는 듯 그녀 자신의 뇌파 리듬과 주파수를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대 과학조차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편안한 이해로부터 가장 최신의 과학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더 깊은 미스터리를 밝혀낼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케즈 박사는 1987년 오크우드 저택에 도착했으며 그녀가 가져온 장비는 20세기 후반의 과학적 성취의 정점을 대표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명문 대학의 연구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이전 연구자들에게는 순수한 마법처럼 보였을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포착하는 열화상 카메라, 공기 샘플을 놀라운 정밀도로 분석하는 컴퓨터화된 분광계, 그리고 현실의 가장 미묘한 교란까지 측정하는 양자장 감지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우리가 어떻게 가장 첨단 도구조차도 관습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바스케즈의 이동식 실험실, 수십 개의 센서로부터 연속적인 판도값을 표시하는 수많은 컴퓨터, 화면으로 가득 찬 개조된 트레일러는 고대 저택집의 그림자에 평화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화면은 건물 전체에 배치된 수십 개의 센서로부터 지속적인 데이터를 표시하여 마치 디지털 눈과 귀를 모든 방에 두고 특별한 신호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포괄적인 전자 관찰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바스케즈 박사의 연구 초기 단계는 정확히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장비들은 저택의 모든 방에서 온도, 습도, 전자기장, 그리고 양자장 변동에 대한 기준 측정값을 설정했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모든 것이 완전히 평범해 보였고, 이로 인해 바스케즈 박사는 이전 연구자들이 단순히 당시의 이해의 한계와 함께 작업했던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체류 4일째 밤, 현실의 진정한 복잡성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확장시킬 특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첨단 과학이 모든 현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와 마주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아늑한 담요에 쌓여 함께 목격해보세요. 바세즈 박사가 첨단 제어실에서 컴퓨터 화면의 부드러운 빛 아래 수십 개의 계기판을 차분히 모니터링하고 있던 중 그녀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놀라운 현상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과학적 이해를 초월하는 현실을 드러내는 근본적인 물리적 특성의 즉각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더 많은 미스터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열화상 카메라는 저택 일부 구역의 공기 온도가 절대 영도인 영하 273도까지 급락하는 것을 포착했고, 인접한 공간은 여전히 정상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통과하는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된 국부적인 영역으로 정상 대기 내에 존재하는 진공 포켓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전자기장 탐지기는 자연계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초과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택의 일부 지역에서 전자기장의 강도는 태양풍이나 자기폭풍과 연관된 수준에 달했지만, 이러한 교란은 정확히 국부화되어 단 몇 입방 미터의 공간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지역은 완전히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세즈 박사의 양자장 탐지기가 시간적 왜곡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포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택의 일부 지역에 있는 아원자 입자들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움직이는 듯했고, 인과성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는 양자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장비에 따르면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여 공간-시간의 직물 자체를 찢어버릴 수 있는 국부적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세즈 박사가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보며 점점 커져가는 경악 속에서 불가능한 수치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첫 번째 가정은 장비 고장이었지만 백업 시스템과의 교차 확인 결과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상들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그녀가 물리학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따르면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바세즈 박사의 자동 녹화 시스템이 그녀의 장비가 탐지한 불가능한 현상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포착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마이크로초 단위의 사건을 기록하도록 설계된 고속 카메라는 저택을 통과하는 물체들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 물체들은 그 어떤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으면서도 물리적 환경과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습니다. 이 녹화 영상은 저택의 복도를 걸어가는 인간 형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프레임별로 분석해보면 이 형상들은 광학 물리학의 법칙을 위반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빛을 반사하는 대신 발산했고, 이 빛은 그 어떤 그림자도 만들지 않았으며 전자기 복사의 근본적인 특성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구석을 돌아갔습니다. 더욱 섬뜩했던 것은 이 같은 형상들이 바세즈 박사의 존재와 그녀의 감시 장비를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실체들은 마치 사진을 찍히는 듯 카메라 앞에 의도적으로 위치했고, 단순히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장비를 조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형상 중 하나가 감지기에 가까워질 때마다 전자기 판도값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실체와 장비 사이에는 눈에 띄는 상호작용이 없었습니다. 바세즈 박사의 과학적 훈련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도록 요구했지만 증거가 축적됨에 따라 기존 물리학은 그녀가 관찰하고 있는 것을 점점 더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상 현상을 유발하는 조건을 재현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현상들은 유도될 수 있었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고, 이는 이러한 현현의 배후에 존재하는 지성이 그녀의 예측이나 통제 능력을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사는 바세즈 박사가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결정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신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고 초자연적 활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인간 의식이 현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생물학적 모니터링이 외부 관찰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원래 저주받은 성배가 보관되었던 방에 들어서는 바세즈 박사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몸에는 뇌활동, 심박수, 피부 전도성, 호르몬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생체의학 센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장비들은 이제는 익숙해진 환경적 이상 현상을 즉시 포착했고 처음으로 그녀 자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도 상응하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뇌파 패턴은 저택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전자기 변동과 동기화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의식과 초자연적 현상 사이에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점은 그녀의 신경활동이 완전히 깨어있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렘 수면과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화가 깊어짐에 따라 바세즈 박사는 나중에 직접적인 정보 전송이라고 표현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닌 지식과 기억이 외부 근원에서 다운로드되는 것처럼 그녀의 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크우드 저택의 역사를 학습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인식했고 마치 자신이 그 사건들이 발생했던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수세기 전의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교감을 통해 바스케스 박사는 수세기 동안 저택을 괴롭혀온 현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초자연적 활동이 무작위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강렬한 감정 상태가 물질의 양자 구조에 각인될 때 발생하는 의식 보존의 한 형태였습니다. 저택은 인간 경험의 저장소가 되었으며 그 벽 안에서 살고 죽은 모든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바스케스 박사의 장비가 양자 교란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 교란은 너무나 심각해서 그녀의 기록 매체의 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는 저장 용량을 초과하는 불가능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데이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진 필름에는 빛에 노출된 적 없는 이미지가 저택의 과거 장면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현대 과학의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마쳤지만 그녀는 기존의 학술 채널을 통해 자신의 발견을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급진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 틀 안에서 연구를 평가하도록 설계된 동료 심사 시스템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완전한 문서를 봉인된 기록에 보관했고 과학적 이해가 의식과 양자역학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현상을 평가할 만큼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열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최종 보고서는 학술 보안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전 연구자들에게는 공상 과학처럼 들렸을 간단한 진술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마음과 물질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투과성이 높다. 오늘날 그 유물은 침묵 속에 있지만 전설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블랙우드 역사박물관 홀. 원래 저택의 동쪽 날개였던 곳에서 방문객들은 이제 강화 유리 뒤에 있는 저주받은 성배의 복원된 파편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환경으로 둘러싸이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는 전시. 케이스는 기술의 영역을 뛰어넘는 힘을 봉인하려는 인류의 최신 시도를 보여줍니다. 비정상적 현상 분야에 존경받는 연구자이자 박물관의 현재 수석 큐레이터인 사라첸 박사는 성배 파편과 그것이 건물과 방문객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데 거의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과 4세기 이상에 걸쳐 문서화된 초자연적 활동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깊은 존중을 결합합니다. 19세기 조사자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장비들로
둘러싸인 현대적 실험실에서 첸 박사가 연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원자 수준의 교란을 측정할 수 있는 그녀의 양자장 감지기는 복원된 성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열영상 시스템은 자연스럽지도 인위적이지도 않은 매우 규칙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첸 박사가 발견한 것은 의식과 물질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성배 파편은 인간 관찰자의 존재와 감정 상태에 반응하는 듯한 측정 가능한 전자기 신호를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비어있는 기간에는 그녀의 기기들이 기본 판독값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전시물에 접근할 때, 특히 유물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의 경우, 전자기 활동은 그들의 전시물에 대한 감정적 참여에 직접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첸 박사의 연구가 정보 각인이라고 명명한 현상을 문서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배 파편을 장시간 관찰하는 개인들이 이러한 특정 역사적 기록에 대해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식을 보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된 경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축 요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 수세기 전에 저택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역사적 문서와 대조했을 때 검증되는 일상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박물관 건물 자체는 이전 조사자들이 문서화한 시간적 이상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에 배치된 동기화된 시계들은 점진적으로 초자연적 활동의 강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시간,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배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전시회나 교육 프로그램 동안 이러한 시간적 왜곡은 더욱 두드러져 건물의 다른 지역 사이의 시간 흐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첸 박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의식 공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성배 파편이 인간의 감정 상태를 증폭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기기들은 복잡한 정보를 인코딩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자기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수세기에 걸쳐 원래 유물과 중요한 접촉이 있었던 개인들의 기억 조각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영혼은 초자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되지 않은 자연 과정을 설명하려는 새로운 이론적 체계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첸 박사의 연구는 인간의식이 양자 정보의 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정 조건 해서 물질의 근본적 구조와 얽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의 함의는 오크우드 저택의 특정 사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 의식이 실제로 물리적 대상에 측정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이는 역사적 유물, 고대 건물, 그리고 중요한 감정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유령이나 저주라고 귀속시켰던 것들이 사실 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양자 수준의 상호작용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박물관 방문객들은 종종 첸 박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경험을 보고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배 전시를 볼 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거나 자신의 정신 상태와 무관해 보이는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전시 케이스 유리의 시대 의상을 입은 인물들의 짧은 환영을 보고하지만 보안 카메라는 결코 그런 환영의 시각적 증거를 포착한 적이 없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은 특히 성배 파편과 연관된 의식에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방문객을 위해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은 일관되게 가장 중요한 전자기 판독값을 생성하며 마치 유물이 아직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한계를 배우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첸 박사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없었던 정보를 포함하여 저택의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수많은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종종 감각적 세부사항, 나무 연기의 냄새, 포석 위의 말발굽 소리, 무거운 양모 옷의 느낌을 포함하여 지적인 것보다는 경험적인 지식을 시사합니다. 지역 학교들은 박물관 방문을 역사 교육 과정에 통합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와 현재 의식 사이에 통제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완료한 학생들은 종종 역사적 정보에 대해 놀라운 기억력을 보이고 이전 시대 사람들의 투쟁과 경험에 대해 깊어진 공감 능력을 보입니다. 주변 지역 사회는 점차 성배 파편의 지속적인 미스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적응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초자연적 활동을 위협으로 보는 대신 그것을 문화적 유산의 일부, 역사와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과거와의 독특한 연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증가했으며 의식 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인정받는 곳 근처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엄격한 과학적 조사와 역사적
미스터리에 대한 존중의 결합은 합리적 탐구와 경이로움이 생산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유산은 또한 현대의 역사 보존과 박물관 설계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비정상적인 현상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방문객들이 역사적 서사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경험에 이러한 효과를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첸 박사의 연구팀은 의식물질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전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그 발견의 의미는 양자 물리학에서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크우드 저택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전통적으로 초자연적이라고 간주되었던 현상에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사건들이 완전히 자연적이거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우리의 현재 과학적 패러다임이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작업하는 첸 박사팀은 이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역사 탐험이 끝나감에 따라 우리는 깊은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탐험이 끝나는 지금,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은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그대로 현대 과학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각각 5명의 생명을 앗아간 3가지 저주받은 유물을 목격했습니다. 라벤스 홀로 성의 흑요석 심장에서 오크우드 저택의 은빛 성배 파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름다움과 공포가 어떻게 세기를 거쳐 신비롭게 얽힐 수 있는지 추적해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미지와의 춤은 초자연적인 것만큼이나 우리의 용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고대 이집트 주술사부터 중세 연금술사, 르네상스 학자들부터 현대 연구자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똑같은 근본적인 반응으로 맞서왔습니다. 후퇴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이 이야기들에서 내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은 그들이 드러내는 어둠이 아니라 인간 정신 안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탐험한 모든 시대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두려워하며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했고, 조사했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원시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결론이 우리가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길을 따랐더라도 근본적인 충동은 진실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세계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수도원의 젊은 학자가 촛불 아래에서 고대 텍스트를 꼼꼼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돌로 된 방 밖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그런 추구를 위험하거나 심지어 이단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지식도 영원히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 때문에 계속합니다. 조상들이 어둠 속에서 이해를 추구했던 바로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있으며 비록 우리의 도구와 방법은 그들의 가장 대담한 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만난 마법 수행자들은 역사가 때때로 그려낸 악역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당시 전통 의학이 거의 희망을 주지 못했을 때 고통을 완화하고자 했던 치유사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존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을 이해하려 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지금은 해롭거나 무의미하다고 알려진 관행에 손을 댔지만 그들이 당시의 역사적 맥락 내에서 의미 있었던 지식과 이해의 틀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에서 만난 연금술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려던 그들의 시도가 지금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작업은 현대 화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관찰, 상세한 기록,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의지. 이러한 자질들이 결국 우리 세계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로는 마법과 과학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사적 인물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연재해가 신의 징벌로 여겨지며 사회 구조 자체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실제 공포 속에서의 그들의 회복력은 우리 자신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탐구한 의식과 관습들, 심지어 가장 어두운 것들조차도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의미의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는 관행을 개발하고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든 방법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충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편안히 몸을 맡길 때 아마도 고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밤새 두렵게 했던 공포, 역병, 기근, 침략, 초자연적 복수는 대부분 인간의 독창성과 협력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전체 문명을 두렵게 했던 어두운 구석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중세 치유사들에게는 기적 같아 보였을 의학, 르네상스 학자들에게는 마법처럼 보였을 기술을 우리는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들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초자연적인 것, 설명되지 않은 것, 마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에 끌립니다. 아마도 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 근본적인 것, 현실이 우리가 보통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경이로운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에 말을 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패턴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셨습니다. 비극에 깊이 물들은 아름다운 대상들, 서로 다른 시대에 걸쳐 정확히 5명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마법은 그들의 주문이나 물약, 정교한 의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놀라움에 대한 그들의 능력, 세계가 발견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고 믿으려는 의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신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마법은 오늘날 우리 각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택할 때마다, 단순히 판단하는 대신 배우려 할 때마다, 열린 마음과 관대한 마음으로 미지의 것에 다가갈 때마다 우리는 앞서 온 이들의 가장 훌륭한 전통을 기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으로 빠져들 때 셀 수 없는 세대에 축적된 지혜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탐험가들의 용기, 중세학자들의 끈기, 르네상스 혁신가들의 독창성, 현대 연구자들의 발견,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초기 조상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미래로 뻗어있는 끊어지지 않은 인간의 호기심의 사슬의 일부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든 시대에는 나름의 미스터리, 도전, 성장과 발견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들이 가진 도구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의미를 만들고 가장 어두운 시기에 희망을 찾았으며 우리가 그들의 기반 위에 건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식을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여러분을 감쌀 때 여러분 역시 이 장엄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미스터리, 여러분을 이끄는 질문들, 여러분이 지닌 희망과 꿈,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살았던 모든 진실의 탐구자들과 여러분을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여러분은 무지에 맞서고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며 이해는 항상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 고대 인간의 전통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밤 여러분만의 안전한 공간의 편안함 속에 몸을 맡길 때 주변의 물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오래된 보석, 가족의 유품 이전, 소유자의 이야기를 간직한 빈티지 물건들, 각각이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미스터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주받은 유물과 그 신비로운 패턴들에 대한 이번 탐험이 역사 속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탐구 정신을 이끌어온 그 영원한 경이로움의 전통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묻는 모든 질문,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모든 수수께끼는 끝없는 탐구자들의 사슬과 연결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평화로운 안식과 부드러운 경이로움이 가득한 꿈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역사의 가장 매혹적인 그림자들을 함께 탐험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역사의 따뜻한 한켠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편안한 밤 되세요.